근데 먹는 건 안 되더라고. 나도 회식비로 좀 썼으면 했는데. 자, 2008년의 금융위기를 조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규제도 완화를 했어. 대출할 때 규제도 완화를 했고,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의 위기가,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가 먼저 터지고, 그게 파생 금융상품 CDS 같은 거, CDO를 통해서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거시경제적인 이유로는 이 저금리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저금리의 원인은 굉장히 조금 경제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가 싼 거야.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부담이 적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증권화, 시큐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인터내셔널하게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인 저금리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돈은 있는데 돈을 집어넣을 데가 없어. 투자할 데가 없어. 그런데 CDO 같은 상품이 있고 신용평가기관이 AAA 등급을 만들어주면 그런데 돈이 몰린단 말이야.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CDO에서 그 에코티 또는 주니어 트란쉐 같은 거는 매력적이거든. 부도만 안 난다면. 그런 데로 또 돈이 몰렸고. 근데 왜 저금리 기조냐? 저금리 기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저금리 기조의 이유는 이게 이제 금융위기의 경제학적인 근본적인 이유고, 그게 글로벌 임밸런스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국제적인 어떤 불균형? 근데 이 불균형이 특히 미국과 서방 세계, 중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이쪽 아시아 쪽 사이의 어떤 국제적인 불균형의 문제가 굉장히 저금리 기조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봐요. 여기서는 만성, 경상수지, 적자. 여기서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만성, 경상수지, 흑자. 흑자다 보니까 수출해서 이익이 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수출해서 받는 그 돈 가지고 외환보유고는 굉장히 늘어나고, 또 외환보유고의 상당수는 미국 채권을 산 거지.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오르지만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의 그 지나친 저축, 이런 표현 들어봤어? excessive glut?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나치게 돈을 모으는데 동기가 된 게 환율을 조작한 거 아니냐. 또 중국은 고정환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조금 약하게 책정하면서, 그러면서 수출이 더 잘 되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중국을 비난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너희 미국이 문제다. 미국이 우리 때문에 저금리가 된 게 아니라 일부러 여기서는 지나친 소비, 돈이 없으면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도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 돈도 없는 주제에 빌려서 소비를 하는 그런 저금리를 너희들이 방조했고 어떻게 보면 더 부추겼다. 돈 없으면 줄여야 되는데 살림살이를 일부러 필요 이상으로 중앙은행이 정책적인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더 낮춤으로 인해서 돈은 없지만 빌려서 집도 사고 빌려서 차도 사고 빌려서 학교도 다니고 그거는 너희들의 잘못이다. 우리를 블레임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시장이 작동을 하려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이 되면 미국의 돈 가치가 떨어져야 돼. 미국의 돈 가치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미국 물건이 싸지고 수출이 늘어나야 되거든.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변동환율제라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만성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미국 돈 가치가 떨어져서 다시 수출이 복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미국의 통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달러를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로 이렇게 딱 부각이 되고 있지만 데자뷰라는 뜻이 뭐예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연상이 되는 거야. 1980년도에는 똑같은 문제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고 또 1960년대인가 50년대는 미국과 독일 사이. 그러니까 이게 기축통화의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는 80년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근데 그때 플라자 합의라는 게 뭐냐면 일본이 아주 굴욕적인 합의를 합니다. 자국 통화 가치를 2배, 3배로 올려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에서 90년대에 이렇게 망가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그러니까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잖아.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거에 버금가는 경제적인 사건이 1980년대 중반의 미국과 일본 사이의 유사한 문제였고 그때 미국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였고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였거든.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미국이 얘기하면 듣는단 말이야. 플라자에 모여서 어떤 합의를 했냐면 오케이 우리가 경상수지 만성 흑자인 거 인정하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해서 우리 돈 가치를 2배, 3배로 올리겠다. 하루 사이에 그냥 확 일본 돈 가치가 그렇게 올라버리고 대신 그 덕에 일본 애들이 일본 엔화 가치가 세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미국의 부동산도 하고 또 엔화 가치가 세니까 일본 남자들이 어글리 재패니즈 그래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욕먹는 관광하면서 이렇게 욕을 먹었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랑 이런 합의가 가능하냐 말이야. 일본이랑은 그게 가능했는데
여기 중국 학생은 없지만 중국도 굉장히 자존심이 센 나라고 일본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일본과 미국 사이의 관계랑은 또 중국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글로벌 임밸런스에서 비롯됐다면 결국은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의 위기가 2008년에 그 위기가 저금리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사람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임밸런스에서 비롯됐다고 보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거든 여전히. 그래서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 하여튼 조금 옆으로 갔지만 그래서 뭐 이제 쭉 읽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 신용평가기관도 잘못했고 결국 2007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깨지면서 이제 거기서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생겼고 이게 이제 CDS나 CDO 파생 상품으로 더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위기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게 이제 실제로 서프라임 모기지 가지고 CDO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맷지 트란시가 잘 안 팔리니까 한번 재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CDO 제곱이야 말하자면. 이게 CDO 제곱이고 거기서 이렇게 시니어 트란시는 AAA 등급으로 잘 팔리고 이것도 공격적인 투자자한테 잘 팔면 이게 또 안 팔리면 이걸 모아서 CDO 세제곱으로 만들어내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근데 자 이게 만약에 오리지널 그 모기지 풀이 서프라임 모기지로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 자료를 가지고 돌린 거예요. 만약에 오리지널 모기지 풀에서 10%만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럴 경우에 메자닌에서는 25% 손실이 발생하고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10%, 그러니까 원래 기초 자산인 모기지 풀에서 10% 손실이 발생했어. 그러면 요거는 안전한데 여기서 25%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요거 두 개는 한 푼도 못 받아.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아까 얼마였지? 여기서는 손실이 하나도 발생 안 하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10%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25% 손실이 발생하고 CDO 제곱으로 발행된 증권의 경우는 이거는 하나도 못 건져. 여기서 10%만 손실이 발생했는데 CDO를 한번 튀긴 경우는 그러니까 위험이 더 커진다는 얘기야. 100%가 위험률이 몇 %라고요? 그렇지. 하나도 못 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0% 손실 발생하면 여기는 손실이 안 발생해. 다행히. 근데 요거는 100% 손실이라는 거야. 하나도 못 건져.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25% 손실이 발생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100%지. 그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CDO를 튀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CDO 제곱, CDO 세제곱으로 가는데 세제곱으로 갈 필요도 없어. CDO 제곱으로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25% 손실이 발생했어. 오리지널 풀에서. 그러면 여기서 100% 다 날린단 말이야. 이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휘저각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튀긴 이 CDO 제곱에서는 설령 시니어 트란시로 신용평가기관이 AAA 등급을 줬어도 어떻다? 하나도 못 건져. 근데 금융위기 중에 보면 이 CDO가 굉장히 유행이었기 때문에 CDO를 가지고 막 튀겼다고. CDO 제곱, CDO 세제곱. 그러면 세제곱은 다 그건 하나도 못 건진 거고 CDO 제곱만 하더라도 여기서
25% 손실 나면 CDO 제곱은 다 휴지 조각이야. 시니어 등급을 받은 CDO 제곱 증권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하나도 못 건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CDO가 굉장히 위험한 아주 인기 상품이었지만 위험한 상품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가 그 얘기고, 이게 이제 실질적인 실제로 만들었던 그 CDO 제곱 얘기야. 서프라임 모기지 가지고 이렇게 한 5개로 나눠서 CDO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잘 안 팔리는 요거 BBB 등급 요걸로 한 번 더 튀긴 거지. 요건 잘 팔리는 거 가지고 한 번 튀긴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안 팔리는 거는 또 튀기고. 그래서 CDO 제곱, 이게 CDO 제곱이지, 여기. 이게 CDO 세제곱이고. 그러면서 이런 상품들이 많이 팔렸는데, 금융위기 전에 굉장히 아까 우리 예제에서 봤지만 그 오리지널 풀에서 조금만 위험이 발생해도 이렇게 튀긴 것들은 전혀 못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건 뭐 자세히는 몰라도 되지만 대강으로 보면 이 CDO나 CDS의 모델이 정규 분포를 보통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책정을 해요. 근데 정규 분포 이것도 내가 비슷한 얘기를 다른 수업에서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규 분포의 장점은 뭐예요? 그렇지. 정규 분포의 장점은 모수를 2개만 알고 있으면 돼. 그게 평균값,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에요. 근데 실제 분포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정규 분포면 실제 분포는 이 끝부분이 요걸 테일이라고 그래요. 테일. 꼬리 부분이 꼬리가 2군데가 있지. 여기도 꼬리가 있고 이쪽도 꼬리가 있고, 이 꼬리 부분이 실제 정규 분포보다는 두껍다는 거야. 꼬리 부분이 정규 분포와 비교해서 두꺼워.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인 용어로 fat tail distribution이라고 그래요. 끝부분이 두껍단 말이야. 근데 이 정규 분포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석에서 정규 분포를 애용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값과 표준 편차 분산만 알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단순화가 된다고, 모형이. 그리고 이런 아까 얘기했던 CDS, CDO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상품을 가치 평가하는 모형으로 스코플라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근데 그 모형을 개발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는 교포가 아니라 중국에서 유학온 유학생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뭐 잘 못하지 뭐. 그러니까 20살까지 어렸을 때 영어를 배워놓지 않으면 사실 나이 들어서 네이티브 하기는 어렵거든.
근데 그 코플라 모형 때문에 이 중국 유학생 아이가 미국 월가에서 완전히 그 황제 대접을 받는다고. 황제 대접 아까 저기 영국 학생 CDS 개발하는 학생도 이제 아주 스타였고 동시에 이 코플라 모형을 개발한 이 중국 유학생도 스타였어. 둘 다 이제 금융 위기가 지난 다음에 그 전에는 진짜 노벨상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그 부추김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있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두껍다는 의미가 뭐예요? 실제 분포는 이게 정규 분포보다 두껍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야. 확률적으로 지금 여기다가 확 올라가거나 이 꼬리 부분은 왕창 오르거나 아니면 왕창 떨어지거나, 그지? 정규 분포에서는 그 확률이 굉장히 작다고 보는 거야. 너무 작아서 정규 분포에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 근데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두껍기 때문에 왕창 오르거나 왕창 떨어지는 게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가지고 계산한 것보다 훨씬 그 확률이 높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왕창 벌 수 있는 확률이 정규분포에서 얘기하는 확률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이런 사건, 이런 용어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이게 블랙 스완 이벤트라고 해요. 블랙 스완. 백조가 색깔이 어때요? 하얗죠. 근데 까만 백조는 드물까? 많이 있을까? 드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08년도의 금융위기 같은 거는 블랙 스완 이벤트다. 아주 드문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주 드문 일이라 또 이런 위기는 또 오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블랙 스완 이벤트일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가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이런 위기가 자주 생기는 것 같다. 왜? 실제 분포는 정규 분포보다 꼬리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 돈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 나는 여러분보다 많이 살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진짜 저런 일이 생길까 싶을 정도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고 굉장히 큰 돈을 갖고 있었는데 쫄딱 망한 사람들도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규 분포보다는 굉장히 이게 두꺼운 것 같아요. 실제로 소득의 분포도 정규 분포보다는 이게 두껍습니다. 꼬리 부분이 돈 있는 사람도 많아요. 없는 사람도 많아요. 없는 사람도 많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 가운데가 두툼해야지. 근데 미국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못 사는 사람은 굉장히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정규 분포가 예측하는 것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가정이 삐삐삐 등급이면 CDO에서 그게 정말 삐삐삐 등급이래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라 이거야. 그냥 신용평가기관이 희망사항이었어. AAA 등급이길 바라고 AAA 등급을 줬는데
실제로는 AAA 등급이 아니고 뭐 BP 등급밖에 안 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이건 신용평가기관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상업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하는 사람한테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고 금방 뒤돌아서서 증권화 시큐리타이제이션 상황에서는 이걸 팔아버리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AAA 등급을 받고 신용평가기관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대출을 해줄 때 신경 써서 대출해주고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대출해준 다음에도 이 사람이 제대로 이자 원금을 갚는지를 감시 감독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이 저자는 그 사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는 이 처음에 부동산 담보 대출해 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100%다 팔아버리면 여기서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대출해 주는 사람이 대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고 대출해 준 다음에 감독을 해야 되는데 내 거를 증권 유동화한다고 다 팔아버리면 그럴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팔더라도 의무적으로 한 20%는 남겨두고 팔게 하면은 자기 지분이 좀 있으니까 그 20% 때문에 자기 지분 때문에 신경 써서 대출하고 나중에도 감시 감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인센티브를 얼라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안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컴펜세이션은 증권화를 하면서 이렇게 풀을 만들 때 그걸 누가 했어요? 풀을 만드는 주체는 투자은행이 했잖아. 투자은행이 당장 풀을 만들어서 그 풀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팔아먹으면 그걸로 자기 일은 끝난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한 건 하면 그걸로 수당을 받아요. 그러면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많이 받겠지.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렇게 만든 풀에서 한 4, 5년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아주 엉터리 그 풀은 풀을 만들게 했는데 그 풀 속에 엉터리 모기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안 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증권화 시켜서 증권 팔아버리면 그걸로 수당을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고 그 풀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 뭐 5년이면 5년 장기적으로 이 사람의 퍼포먼스 관리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안 하면 그때 보너스를 주는 식으로 좀 장기적인 보너스 플랜, 장기적인 수당 플랜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걸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지. 그냥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뭐 100만 불짜리 그냥 무조건 모아서 풀 만들어서 그걸로 증권에서 팔면 땡 끝. 근데 사실 이 100만 불짜리 모기지는 30년 동안 이자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2008년처럼 증권 금융위기가 오면은 이제 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해준 대출 권리 같은 거는 그 과정에서 부도가 나겠지. 그거랑 상관없이 풀을 만들어서 증권화시키면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인 어떤 업적 가지고 수당을 주고 보너스를 줄 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 업적에 기초한 보너스와 수당을 주면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여러분은 사실 몰라도 되는 건데 이게 CDO를 만들고 CDO 제곱을 만들고 CDO 세제곱을 만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막 투명해지기가 어려워. 이걸 만든 사람도 그 안에 어떤 자산이 들어가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모델 이제 뭐 코플라 모형도 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도 되는 거지만 모형이 좀 더 정확해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모형은 정규분포를 가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모형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팅, 이거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게 이제 위기 관리하는 거야. 위기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완책들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다. 경제적으로는 이런 기본적으로 글로벌 임밸런스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 거시적인 문제고, 미시적으로는 지금 얘기한 이런 식의 문제들이 금융위기를 위기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 수업에서 밖에는 아마 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 미국의 그 모기지 부채가 10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는 1.2 트릴리언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프라임 모기지인 거지. 서프라임 모기지가 아니고. 심했어요? 응? 프라임도 심했어요? 그래도 주로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잖아. 지금 가계부채가 뭐 1,000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금리가 이제 올라서 가계 부실로 연결이 된다면 누구부터 이자 원금을 못 받을 것 같아? 직업 있고 돈 많은 사람은 금리 올려도 다 이자 원금 내요. 자기가 빌린 부채에 대해서. 그렇지만 직업도 없고 소득이 별로 없고 있는 돈이 별로 없는 이 사람들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이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서프라임 모기지 홀더부터 위기가 온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이렇게 폭약이 터질 때 이렇게 불을 붙인 사건은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거든. 근데 내 요지는 뭐냐면 서프라임 모기지 사이즈가 1.2 트릴리언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위기가 발생을 한 거야. 그런데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부도가 날 확률이 좀 크게 잡았을 때 한 50% 부도가 난다고. 실제로는 50%까지는 부도가 안 났어요. 근데 크게 잡아보자 이거야. 50%가 부도가 나고,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은 소득도 없고 직업도 없어. 그렇지만 집은 담보로 잡을 수 있잖아. 그 담보로 잡은 그 부동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때 반토막이 나겠지. 집값이 되는 게 그렇게 반토막 정도 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야. 10억짜리가 5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은 부도가 나고, 서프라임 모기지 빌려간 사람 중에서 그 부도가 난 것 중에서 부동산 값은 반토막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그게 50, 요것의 반이고 그것의 반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최악의 상황이야. 최악의 상황에 부도 액수가, 전체 손실 액수가 300 빌리언 달러거든. 근데 300 빌리언 달러는 그것만 보면 굉장히 큰 액수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2% 정도 떨어진 거에 불과해. 내 말의 요지는 뭐냐면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아주 그 위기의 폭을 크게 잡았을 때 한 반은 다 망해. 이자 원금을 못 갚아. 그랬을 때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치가 반토막이 나. 그렇게 잡았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지. 손실의 크기가 주식시장 2% 떨어졌을 때 손실의 크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위기에 불은 붙였지만 그게 2008년도 전체 전 세계 금융위기로 발전하기에는
굉장히 별거 아닌 위기였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거를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표가 있는데, 자, 이게 미국의 금융기관이에요. 미국에 들어와서 금융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의 내용인데, 이 중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를 많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냐면 상업은행이야. 더 많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야. 오케이? 근데 AIG 빼놓고는 보험회사 중에 망한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해치펀드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뭐 해치펀드 중에 망한 데도 있고 또 돈 번 데도 있고 따지면은 서프라임 모기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금융기관이 그러면 많이 다쳤느냐? 아니거든. 2008년도 금융위기 중에서 주로 망한 금융기관은 투자은행이야. 투자은행은 서프라임 모기지를 제일 적게 갖고 있던 금융기관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 거는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불은 붙였겠지. 어떤 위기를 시작하는 그런 어떤 단초는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는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적다. 미국 주식시장 2% 떨어졌을 정도의 손실밖에 안 된다. 이게 포인트 1. 포인트 넘버 2. 그러면 서프라임 모기지를 많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망했느냐?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서프라임 모기지를 제일 적게 갖고 있었던 투자은행이 굉장히 많은 투자은행들이 망했어. 그러니까 2008년의 금융위기는 사실은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랑은 좀 별개의 위기예요. 단초는 제공을 했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는 투자은행들이 주로 망한 금융위기거든. 2008. 근데 투자은행들은 5% 정도의 서프라임 모기지를 갖고 있었어. 이거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었던 상업은행, 별로 망한 은행들이 없어요. 또 해치펀드, 또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보험회사, 멀쩡해.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멀쩡해요. 그럼 뭐냐? (2008년도의) 금융위기는 부채의 위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프라임 모기지의 위기라기보다는 부채의 위기예요. 근데 이 부채를 제일 많이 썼던 금융기관이 바로 투자은행. 이런 식이야. 골드만삭스가 내 돈이 1억이면 부채는 한 100억을 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101억 가지고 배팅을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배팅을 들어갈 땐 나의 expectation, 나의 기대가 있겠죠. 배팅을 들어간 그 자산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배팅을 들어갔어. 내가 예제를 하나 보여줄게. 내가 A라는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야. A 주식이 지금은 뭐 한 100불 정도 해요. 근데 이게 150불이 될 수도 있고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올라가면 200불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내 돈은 100만 달러가 있다고 그래볼까 한번? 100만 달러면 몇 주를 살 수 있어요? 100불짜리 주식을 몇 개 살 수 있어요? 계산이 잘 안 되네.
100만 달러 너무 많다. 10,000달러라고 해보자. 10,000달러. 내 돈이 10,000달러가 있어. 내 돈이 10,000달러. 내 돈 10,000불. 그러면은 100주? 아니, 1,000주 살 수 있네. 1,000주. 1,000주 맞아요? 아, 100주. 100주밖에 못 사네. 100주 맞죠? 그럼 내 돈 10,000달러로 100주를 사면 $10,000가 이런 상황에선 20,000달러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는 5,000불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돈 갖고 투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100% 먹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50% 손실 나는 거야. 그지? 그런데 부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부채의 매력이야. 남의 돈을 내 돈 10,000불로 사는 걸 남의 돈 10배를 한번 끌었다고 해보죠. 실제로는 투자은행이 100배씩 끌었습니다. 남의 돈 10만 불을 땡겼어. 물론 10만 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겠지. 근데 그거까지 계산은 복잡하니까 이자는 몇 프로 안 되니까 무시하자고. 요걸 땡겨가지고 똑같이 A 주식을 샀어. 그럼 몇 주를 사요? 이번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100주에다가 1,000주를 추가로 더 사는 거지. 1,000주 추가로 사면, 오케이? 1,000주 추가로 사면은 2만 불이 22만 불이 되겠지? 플러스 20만 불이니까. 그지? 그래? 복잡해요, 계산이? 22만 불이 되면 원래 내 돈은 10,000불이었어. 올랐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0불이 22만 불이 되는 거야. 근데 22만 불 중에서 갚아야 될 돈은 이거보다 조금 많겠지, 이자 줘야 되니까. 근데 그냥 10만 불 그거 무시하고 10만 불 갚는다고 치고 원래 내 돈은 10,000불. 그러면 내 수익률이 12만 불 120%가 되는 거야. 120% 아니 1200%. 12만 불 나누기 10,000불. 그 10,000불짜리를 12배로 튀긴 거야. 이게 부채의 매력이야. 부채를 안 썼으면 2배 먹는 거야. 오케이? 부채를 썼기 때문에 내가 10,000불 갖고 있는데 10만 불 땡겼다 그러면 12배로 먹는 거야.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을 땡겼다? 아, 그러면은 이제는 12배가 아니라 120배로 먹는 거야. 단위가 달라져.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내 예상대로 오르면 왕창 먹는 거야. 요지는 부채를 많이 쓰면 왕창 먹는다. 근데 내 예상과 달라졌을 때 왕창 잃는다. 요게 주의할 점이야. 왕창 잃어. 이 예제를 가지고 1,000주를 더 샀는데 50불로 떨어졌어. 반토막이 났어. 그러면은 지금 1,100주인데 이게 50불로 떨어지면 이게 얼마예요? 빨리 누가 계산해 봐. 55,000불인가? 그지? 55,000불인데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얼마야? 10만 불. 에이, 갚을 돈도 없네. 갚을 돈도 없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이거 주식 다 팔아봐야 55,000불밖에 안 돼. 내 수익률은 당연히 마이너스지. 근데 이 수익률이 이번에는 이걸 만으로 나누면 55,000 빼기 10만 그러면 마이너스 45,000인가?
나누기 10,000불 그러면 손실이 마이너스 450%. 손실도 커지는 거예요. 이익도 커지지만 손실도 커진다. 그래서 월가의 투자은행이 돈 벌 때는 부채를 땡겨갖고 배팅을 해서 예상이 맞으면 큰 돈을 버니까 큰 돈을 가지고 파티를 한 거야. 그리고 내가 평균 연봉이 50만 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파티를 하고 돈 파티를 했는데 왕창 빌려가지고 배팅을 했는데 손실이 났어. 그럼 왕창 손해를 봐야지 맞아요. 이론에 따르면. 근데 이거를 정부가 베일아웃 해준 거죠. taxpayers money로, at the expense of taxpayers money.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화나는 거고. 근데 이거는 통계를 보니까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부채를 많이 썼다는 뜻이야. 하여튼 요지는 부채를 많이 써서 경기가 좋을 때는 또 더 많이 쓰고, 그래서 이게 부채 쓰는 정도랑 자산의 크기랑 이게 하나는 자산이고, 그 자산이 커지는 게 다 부채가 커지면서 커진 건데 뭐 자세한 건 필요 없고, 그러면서 리만 브라더스,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 빼놓고는 이 중에서 하나, 둘, 세 개가 다 망했어요. 근데 이 망한 회사들이 결정적으로 부채를 많이 쓴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많이 쓰는 게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좋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 위기처럼 거꾸러질 때는 부채를 많이 쓴 회사들부터 망한다. 근데 금융기관 중에 부채를 많이 쓰는 회사들이 주로 투자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은행들이 주로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가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라는 거는 여기서는 내가 설명을 안 했죠. 바가 또 투자를 위기를 키우는 조금 잘못된, 바는 또 정기분포 과정을 하거든.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그리고 이제 증권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셔널 네트워크로부터 투자자들이 다 관여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 네트워크로부터 국제 투자자들도 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투자자들한테 팔아먹은 CDO들이 여기서 이제 풀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금융위기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로존 위기로 이전이 된 겁니다. 유로존 위기랑 미국발 위기가 사실 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큐리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이게 CDO 같은 거는 전 세계 국제적인 투자자들한테 팔리다 보니까 전 세계 금융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요 정도 가지고선 일단 금융위기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스탑을 시키지 뭐. 금융위기는 요걸로 마무리됐고 스탑. 지금 그